오늘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좀 시원해지려나 싶은데 오히려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무려 3개나 동시에 발생한 이 태풍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는 약한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거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 역시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무더위가 좀 어떻게 안 꺾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비가 오늘 밤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다시 찜통 더위가 시작됩니다. 곳곳에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후 경기 가평과 강원 춘천, 세종과 경북 울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일부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시작돼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내린 비로 습도도 높아져 꿉꿉한 날이 될 전망입니다. 체감온도가 높은 더위, 그러면서 폭염특보가 조금 확대되거나 일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잔장 서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나라와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개나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은 괌 북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강화하며 북상 중이어서 이들 태풍의 진로가 다음 주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고 온도로 치면 이제 올해가 최악이죠. 42.5도를 찍었어요.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이제 석도인 날이 올 수 있다. 74년 후에는 지구의 GDP가 53%로 반 넘게. 한 25년 뒤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 2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진짜 궁금한 이야기만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자, 이야기도 오늘은 홍정호 교수님 그리고 이용주 평론가 모시고 대체 지금 우리 기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용주 평론가님은 원래 또 고정 원년 멤버셔서 많은 분들이 또 아실 테고.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하게 모신 우리 홍정호 교수님은 기후 경제학자로 불리십니다. 예, 사실은 간단하게 소개 애초에 부탁드릴게요. 그냥 예. 제가 학위를 받은 1994년도에는 네. 환경 자원 경제학 이게 이제 제 분야에 딱 맞는 얘기예요. 그 논문은 이제 에너지 수요 예측 모형을 갖고 이제 경제학 분야로 쓴 건데요. 네.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예. 워낙 기후 이슈가 사실은 기후 이슈가 이제 환경의 일부인데 네. 워낙 기후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도 기후 변화의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한 15년 정도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기후 변화가 이제는 경제학적인 분석과 연구와 정책 제안이 좀 필요하겠다. 아무래도 그 기후라는 게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렇죠? 있어요. 경제도 경제가 미치고. 기후 영향을 미치고 기후도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상호작용. 주로 이제 악순환으로 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서로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요. 예. 그런 얘기 좀 풀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 가면은 기후 경제학자로 해주세요. 그런 기후 거죠. 경제학자로 네. 요즘엔 또 이렇게 불리시는 네. 홍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자, 먼저 이용주 평론가님. 예. 너무 더웠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더우셨나요? 제가 아침에 방송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새벽 6시에 제 차를 시동을 켜거든요. 네. 근데 새벽 6시인데 40도가 찍혀 있는 걸 봤어요. 예? 지난주 차에? 수요일에. 예. 그러니까 햇빛이 예. 우리를 자꾸 죽이려 그래요. 어휴. 새벽 이거 6시에. 맞습니까? 아니, 새벽에서 40도면 사우나잖아요, 완전. 더워도 너무 덥고 저녁에 자도 피로가 안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선생님 마찬가지죠. 예. 홍 네. 교수님 아니 어떠셨나요? 저도 제가 또 이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생활에 너무 또 주장하고 괴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집에서 가급적 선풍기로 살거든요. 에이. 예, 에어컨 잘 안 틀고. 진짜요? 네, 그럼 그리고 이번 여름은 선풍기로 버티셨어요? 그 제가 지금까지 쭉 하다가 네. 2024년도 네. 재작년이 통계상으로도 지구가 산업혁명기 대비 가장 더웠던 해입니다. 2년 전이에요. 아마 그렇군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해가 역대 가장 열대야가 많았던 2024년이? 재작년이에요. 근데 저는 잘 기억 안 나고 올해가 더 더웠던 것 아니, 같아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고 저는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해에 처음으로 제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예.
에어컨을 살짝 틀고 좀 시원해진 상태에서 끄고 자는 네. 이제 이걸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직까지는 제가 안 하는데 아, 견디셨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 밤에는 에어컨을 안 키는데 뭐 집에서 에어컨 안 켜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대요. 예. 대박이다. 그럼 자녀분들 있으실 거 아니야? 저희 딸들 둘이 다 이제 공부한다고 박사과정 해외 유학 가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아빠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한국 오면은 아, 네, 그럼 돼 있는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좀 냉방병도 있고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기를 좀 많이 쓴다는 게 뭐 선풍기보다는 이제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를 쓴다는 게 동시에 탄소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원하려고 에어컨을 켜는데 그 결과로 또다시 탄소가 배출돼서 또 더 더워져서 그렇죠. 또 에어컨을 더 악순환이죠. 틀어야 되는 이게 완벽한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라도 조금이라도 아주 작지만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아,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사실 뭐 파리도 그동안 에어컨을 많이 줄였었고 이제 점차 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유럽은 있다고. 또 좀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는 잘 참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보다도 문화적으로 특히 이제 파리는 뭐 이제 가보셨겠지만 이 건물의 미관 이런 것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실외기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꼭 그렇게 이제 사용해야 되냐. 네.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여름에 견딜 수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0도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파리가 5월 달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이죠. 저 파리의 그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한 명이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에 경기를 이제 포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졌는데 거의 이제 탈수증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 별일이- 일들이 예.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뚜르드 폭염이죠. 프랑스 네. 그 사이클 아, 예, 경기 예. 그것도 일부 구간이 좀 폐쇄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처음 있는 일이래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근데 우리도 프로야구 이거 경기가 완전 싹 취소된 게 맞아요. 이게 개막 이래 처음이다 이번에 그런 아 그래요? 그렇게 전체 모든 나오던데요? 경기가 1982년 리그 출범 이후에 처음이다. 전체 심지어 경기.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아 그것도 연속 네. 이틀로 제가 그 야구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몇 년에 쓴 책에 해외 연구 사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야구 관련된 건데요. 예. 이게 미국의 야구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그 수십 년 동안 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해봤더니 더워질수록 투수가 거친 공을 던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른바 몸에 맞는 공을 던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관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 투수가 우리 팀 선수에게 예. 몸에 맞는 공을 던졌을 때 당사자인 투수인 내가 상대방의 보복성 몸에 맞는 공을 던질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오랜 수십 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의 생각은 이게 이제 심리학 학회지에 실린 네네. 건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예. 보복에 대한 참을성이 약해진다. 힘든 거죠. 사람이 참을성이 좀 약해져. 네, 약해지는 거죠. 그 전문 용어로. 보복 심리가 이제 커져. 네. retaliation이라고 하고 retaliation. 오. 이 retaliation을 참아내는.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심지가 짧아진다고. 네. 아 그래요? 네, 폭탄의 그 심지가 짧으면 이게 금방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네, 사람의 날씨가 인내심이 네. 아니야. 그러면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겠네. 그러네요. 예. 뭐 범죄 특히 또 뭐 더울 때 이제 그 산모 건강 예,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 폭염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도 지금 한참 난리가 났었고 뭐 시베리아 덥죠. 예, 현재도. 지금도 예. 덥고 근데 시베리아가 보통 우리가 시베리아 하면 설원에다가 막 이렇게 툰드라 기후에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네. 시베리아가 최근에 33도를 찍었대요. 시베리아가요? 네. 와, 너무 심한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게 시베리아에는 영구 동토층 맞아요. 얼어 있는 잘 구간이 아시네요. 있는데 그게 네. 30도가 넘고 이게 열리면 네.
그 안에서 메탄이 나오고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메탄이 다시 한번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너무 잘 아세요. 이 맞아요? 예,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네. 이 기후변화의 되먹임, 피드백 효과라는 거, 되먹임 효과. 더워져서 시베리아도 더워지고 이른바 그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이제 펄마프로스트라고 하는 이 네. 지역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메탄이 배출되고 메탄이 또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렇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에 차지하니까. 이어서 영향력이 큰.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직접 봐가지고 동토층을 파낸 건 아닌데 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부작용으로 이게 열리면서 또다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이른바 되먹임 효과가 생기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은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이 생기는 일이라 사실은 뭐 보면 볼수록 네. 사람이 좀 낙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 특히 저보다도 과학자들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같이 하는 우리 지구환경과학부의 교수 계신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걸 돌이킬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메탄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인간들의 소고기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소를 많이 키우면 소가 가스를 많이 배출을 한대요. 아. 근데 그 소 가스가 네. 메탄이다. 그래서 이 지구 가속하는데 인간들이 자꾸 소고기를 먹어서 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를 많이 먹고 그만큼 많이 키워서. 네. 네, 선생님, 트림과 방귀로 다 그렇죠. 메탄가스가. 선생님 그럼 소고기도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맛있죠?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맛있죠. 예. 예. 근데 채식주의자는 아니고 근데 그냥 건강을 이유로 네. 최근에는 이상하게 입맛도 좀 바뀌다 서 그런지 뭐 네. 여러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소고기는 요새 잘 안 먹고요. 저는 요새 그래서 오리고기와 이상해요? 아니 좋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오리고기 저도 좋아해요. 이상한 소리 하세요. 오리고기와 닭고기 쪽으로 많이 갔고요. 예. 네. 근데 삼겹살은 참 유혹이 크더라고요. 그죠? 네, 삼겹살. 근데 삼겹살이 그래도 소고기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아, 그쵸. 이제 사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전주기로 분석을 해보면 아, 그래도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채식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이 먹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 한국을 덮쳤던 지금 보면은 양산은 뭐 40도를 육박했던 날이 꽤 있었고 노원구도 서울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이 있었더라고요. 보셨을 때 이번 한반도를 덮쳤던 이 폭염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과거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네네. 폭염 일수가 제일 많았던 해는 2018년도였고 네. 그 해에 네. 올해를 제외하고는 네. 그러니까 2025년까지죠. 기상 관측사상 가장 공식적으로 더웠던 최고 온도를 찍은 해가 바로 2018년도입니다. 그게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어요. 그렇군요. 41도, 섭씨 41도를 네. 찍었는데 지금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올해 그거를 너끈히 넘겨서 경상남도 양산에서 42.5도를 찍었어요. 네, 너무 그래서 더워. 예. 최고 온도로 치면은 이제 올해가 최악이죠. 최고 온도로 치면 열대야로 치면은 재작년 2024년이 최악이었고 폭염 일수를 치면 2018년도. 이렇게 또 해마다 조금씩 네. 기록을 깨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지표가. 근데 하여튼 올해는 최고 온도는 이제 정점을 또 찍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서울의 공식 온도 기록은 40도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노원이 이제 자체 지역에 또 그 측정 자체 지역에? 자동 측정소가 있어요. 오. 거기서는 이제 40도를 넘었고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 기록도 서울도 네. 역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공식 기록이 40도를 넘은 적이. 네, 조만간. 조만간 넘지 않을까. 뭐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네, 그런 너무 생각이 심각하다라는 듭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이게 이중 열도 현상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맞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중 그게 이제 저도 기상학 하는 분들 얘기를 예, 들어보면 유럽도 그랬고요. 돔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야구장 돔 경기장이라고 네, 네, 실내잖아 네.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이제 한반도를 덮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기사에서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습도가 높다 이런 네. 얘기 듣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는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온 거는 티베트 고원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역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겹쳤군요. 북태평양 네. 습한 음. 이
온도 높고 습한 고기압이, 그 위쪽으로는 티베트에서 몰려온 고온의 건조한 네. 이런 고기압이 같이 머물고 있으니까 대기가 너무 정체가 이중으로 우리를 감싼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앞으로 과거에는 그냥 북태평양 하나만 왔었는데 네. 왜 티베트에서 이 고기압이 생기느냐, 이게 거기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눈이 빨리 녹는데요. 그렇잖아, 히말라야 있고 막 이런 쪽에 눈이 빨리 녹으면서 거기에서 확산된 고기압이 네. 이제 한반도까지 온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기상학 하신 분들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빈도와 강도가 계속되면은 매 여름마다 이제 이중 열돔, 이 계속 얘기를 그럴 수 있다. 계속해서 듣게 되는 날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중 열돔이라는 게 사실은 열돔이 두 개가 겹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열돔이 우리가 좀 낯익은 게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치면 그게 열돔이 되고 걔가 내려갈 때쯤에 장마가 오고 막 이게 왔다 갔다 맞아요. 했던 네. 건데 지금은 이제 열돔 두 개가 겹쳐버리니까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뭐 비가- 가뭄도 문제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가뭄이 너무 심하고 예. 심지어 태풍도 밑에서 와 우리나라 올 것 같다 했는데 다 우리나라만 비껴가고 있습니다. 이게 태풍이 비껴낼 정도의 이중 열돔이면 이거 굉장히 너무 심각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평론가님, 가뭄님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기후 피해를 우리가 4가지 양태로 보거든요. 네. 너무 덥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음. 너무 가물다, 음. 산불이 심하다. 아, 산불. 이 4가지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네. 전통적으로는 폭우, 홍수, 태풍, 네. 태풍이 이제 비껴간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자연 피해, 자연 재난의 가장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역사적으로. 예. 저도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피해가 큰 거죠, 인적 물적 피해가. 음. 근데 이제 최근에 다크호스로 등장한 게 폭염이고요. 아. 이 여름에 이제 더운 게 이게 일시적이지만 매년 반복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피해도 네. 크고 농산물 피해도 네. 크고. 그런데 드디어 작년에 네.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뭄은 적은 편이었는데 산불은 좀 있었어요. 2022년도도 있었고 맞아요. 네, 네. 작년도에 산불이 경상남도 북도에서 예. 있어가지고 네. 인명 피해도 있고 예. 산불이 이렇게 커질 수 있나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 강원도 강릉에서 아마 역대급 가뭄 현상이 거의 한 달 동안, 그렇죠, 한 달 동안 네. 제한급수하고 맞아요. 최대한 열흘 동안 75%까지 물을 예. 공급을 줄이고, 그 당시에 그 직접 취재한 기자분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물을 제한급수를 하니까 네. 그 결혼한 남성분들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일관되고 착해졌대요. 이게 아침 3시간, 네. 저녁 3시간, 오. 그리고 6시간. 그러니까 전체 24시간 중에 4분의 1. 나머지 75%는 물 공급 안 돼. 이러니까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출근,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샤워하고 네. 수면. 아. 이 생활이 반복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후변- 참 우픈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기후 그럴 변화가 한 정도로 사람의 생활 패턴까지 네, 통제할 수 있는. 한 도시에 한 도시에. 한 도시죠. 그래서 이게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가뭄까지도 이제 생겨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우리 이중 열동 때문에 네. 가뭄이 이제 남쪽에 지금 물 없어서 예. 막 저수지 막 바닥 드러내고 이런 게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일들이 사실 이런 사진 외국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인데 한국도 이제 제일 온대 기후라고 일컬어졌던 이제 한반도가 이런 기후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교수님 이 모든 게 이제 말씀하셨던 아까 뭐 메탄도 그렇고 이런 뭐 탄소 배출 과정에서 지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이어진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구조인 네.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교수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뭐 짧게는 30년 뒤, 50년 뒤, 혹은 100년 뒤 어떤 지구의 모습이 상상되세요? 예, 사실은 참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미래인데요. 네. 좀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유엔의 IPCC라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학제 간 네. 이런 또 국가 간 이러한 연구 그 과학자들의 또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동안 6, 7년에 한 번씩 권위 있는 보고서를 계속해서 내요. 가장 최근 보고서가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전에 나왔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이제 5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인류가 굉장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시나리오부터 그냥 심하게 말씀드리면 막 가는 시나리오. 그냥 우리는 화석연료 쓰고 하던 대로 살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경우. 그냥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옮기자면 인류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이렇게 가면 2100년도에 가서 네.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SSP5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1부터 5까지 있는 SSP5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 지금부터 74년 후죠. 네. 산업혁명기 대비 섭씨 4.4도까지 오를 수 있다. 4.4도. 4.4요? 예, 지구의 4.4. 온도가?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4.4도라는 게 아니고 네. 1850년대 전후에 온도를 0도로 표준화시켰을 때 그때로부터 2100년이니까 이제 한 200년, 250년이 되나요? 네, 네. 그죠?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난 후에는 온도가 4.4도 오를 수 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아니 14도도 아니고 4.4도면 뭐 견딜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 그러니까 산업혁명기 대비 현재 시점 지구 온도가 섭씨 1.4도 오른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요? 그때 그런데 대비하면. 1.4도인데 지금 이런 우리가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네. 1.4에서 3도씨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4.4도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이제 섭씨 50도인 날이 올 수 있다. 74년 후에는. 네. 뭐 저는 감히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해요. 저는 예, 이제 예.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상학자 분 중에는 그렇게 지금도 벌써 42도를 이제 넘겼는데 네네. 아니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점에 인류가 예.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예. 이게 바로 50년, 60년, 70년 후에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인 4.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그것이 미칠 저의 주 관심사인 인류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네,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그렇죠.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니까요. 근데 4.4도까지는 감히 너무 무서워서 연구를 못 하고요. 한 2.8도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2.8도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4도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1.4도를 더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2배 예, 정도. 예, 그게 이제 앞으로 74년 후예요. 예.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만약에 기후 변화가 없었을 때를 가정해서 비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비교가 쉽거든요. 네네. 만약에 기후 변화가 없을 때의 경제 성장 경로와 2.8도 정도 오르는 경제 성장 경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두 개의 간극을 연구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제일 이제 우리의 이해도 쉬운데 직관적이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GDP가 글로벌 GDP죠. 지구의 GDP가 약간 놀랄 정도의 수치가 나왔어요. 53% 떨어진다. 반 넘게.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연구가 이 두 학자가 2년 전에 연구를 했을 때는 26%였어요. 근데 2년 동안 더 시뮬레이션 해보고 더 데이터를 확충해서 해보니까 그거 한 2배 정도고 더 피해가 커진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 그해 갑자기 그렇죠. 53% 급락한다.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그쵸. 아니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계속 더워서 올라가니까. 네. 지금도 농산물 가격 오르고 지금도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제 악화되는 거죠. 네네. 그럼 마지막 74년 후에는 53%까지도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2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연구인데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그냥 화석연료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가 그냥 편하게 살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에어컨 많이 틀고 겨울에는 난방 뭐 비명 별로 관계없이 그냥 난방 아주 그냥 세게 해가지고 또 흥청망청 쓰고 이러면은 대한민국 GDP가 21% 떨어진다라고 연구를 결과를 냈어요. 네, 2년 네. 전에 한국은행이. 근데 지금 가장 최신 연구 결과는 54%이기 때문에 53%? 마이너스 53%. 근데 그 논문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잘 가늠이 안 될 거다. 근데
간단하게 요약해 주겠다. 이거는 미국의 1929년에 대공황 때에 미국 시민이 겪었던 고통. 그러니까 맨날 식량을 배급받아야 되는 상황. 이게 그냥 영속적으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40도를 겪고 나서 보니까 네. 진짜 바깥에 날씨가 막 40도잖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해요. 그냥 회사 가서 출퇴근 시간만 바깥에서 잠깐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 밖에서 뭔가 이제 생산을 하게. 네, 뭐 전혀 못 해요. 그리고 막 그 바깥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예. 계속 그 경보 그거 오고 정부에서 계속 집 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농사 지은 걸 회수할 수도 없고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아,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 경제학계 저희 특히 기후환경 관련된 경제학 분야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교수님 그 아까 네. 말씀하셨던 50% 넘게 급락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그랬을 때 아까 잠깐 뭐 경제 대공황에 비유하셔서 배급받는 사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에서 배급받는 사회로까지 가기에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길래? 예, 그것도 역시 참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과거에 우리 경제학계에서 가장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한 경제학자가 계세요. 네.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마스 멜더스라고 1798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인구론이라는 유명한 책인데요. 그 당시에 이 책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쓴 건 아니었고 네, 네. 인구 폭발로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인구 이제 소멸을 걱정하는 세상에 살고는 있습니다만 네. 촉발된 요인은 다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량 생산이 인구 폭발을,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결국 미래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존에 몸부림치며 사는 세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멜더스라는 경제학자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신멜더스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멜더스의 비관적인 미래 예측을 지금 시대에 네. 갖고 와서 연구를 하는 거죠. 예. 이때의 제약은 식량 생산 자체라기보다는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입니다. 결국 기후변화라는 것이 모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예. 일할 의욕, 말씀하신 대로 일할 의욕 떨어뜨리고 네. 농산물 생산이 안 되고 축산업이 망하고 어업이 망하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은 이게 야외 노동 자체에 직격탄을 맞잖아요. 예. 그렇죠. 건설 현장, 예. 농업, 축산업, 어업, 특히 최근에는 배달 산업 업종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또 한여름에 이제 에어컨 같은 실외기 설치하는 가전제품 설치 기사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라이더분들 이런 분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특히 또 여름에 덥다 보면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예.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어컨 많이 틀고 전기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의 상승에 압박이 네. 생기고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이어서 이래저래 예. 과거 같으면 그냥 여름에 좀 채소 가격 좀 오르나 보다 네, 이런 정도고 다시 또 네. 안정되고 이게 이제 일시적인 기후 피해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는 매년 이게 반복되고 게다가 대한민국의 7, 8월은 여름이지만 네. 다른 지역은 남반구는 또 반대잖아요. 네. 호주나 이런 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날씨가 기후변이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1년 44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까. 우리나라처럼 곡물 자급률이 21% 세계 최하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는 사료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하위예요. 하위에 속합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오. 우리가 쌀만 여유가 있죠. 네. 옥수수다, 음. 밀이다, 음. 심지어 보리, 대두는 조금 낮지만 이것도 역시 훨씬 많은 거를 콩이죠, 오. 콩. 다 수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축산농가에 사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국내 재배가 잘 안 되는 거죠. 비싸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싼 걸 수입하는데 해외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네. 심지어 수출 금지도 합니다, 요새는.
왜? 근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느 나라가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해. 우리는 자급자족부터 해결을 해야 돼라고 해서 수출 금지를 확 해버리면 이게 연쇄적으로. 그럼요. 이미 그게 네.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고요. 그래요? 이미 2023년, 2022년에 일부 국가에서 뭐 인도다, 인도네시아 이런 데 이미 프랙티스 했어요. 이미 이런 거를. 진짜요? 뭐 한 2, 3개월씩 짧게는. 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싸져도 이거는 먹거리 문제니까 당연히 수입하려 하겠죠. 네. 당연히 수입에 쓰는 이제 비용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근데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수입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이거는 대한민국 먹거리의 공급에 직격탄이 됩니다. 이용주 평론가 음식 뭐 제일 좋아하세요? 김치요. 김치 지금 고랭지 배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맞아요. 대관령 고랭지 배추 안 돼요. 거기서 요즘 사과 네. 키운대요. 정말요? 네. 사과가 제일 꼭대기까지 네,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배추 겉절이 김치도 이제 김장철에 못 먹게 되는. 네, 심지어 그 경남 밀양시가 네. 그 얼음골이라고 네. 한여름에도 서늘하다는 곳이 얼음이 언다는 유명한 곳인데 예. 거기도 심지어 거기가 그래서 사과 농사가 네. 비교적 남쪽인데도 원래 사과의 집산지가 대구잖아요. 이제 네. 대구 잘 안 되고요. 그쵸.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아. 근데 밀양도 최근에는 너무 덥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폭염으로 양식 어류가 한 45만 마리가 네. 폐사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광어래요. 예. 20만 3천 마리가 폐사를 왜 했다?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직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북서태평양, 네. 우리 한반도가 속해 있는 북서태평양의 해수 온도 상승이 네. 전 세계 모든 바다의 지역 중에 가장 지난 수십 년 동안 온도 상승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오징어 잡이가 안 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옛날에 어렸을 광어도 때- 마찬가지고 그쵸. 이거 온도가 올라가니까 폐사하는 거예요. 동해안 가면은 오징어 막 이렇게 쉽게 보고 막 그렇게 쌌죠. 건조하고 굉장히 이런 거, 쌌어요. 그쵸? 저 어릴 때는. 요새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서 요즘 참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참치요? 참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우리의 그 정해진 수확량 쿼터보다 6배씩 막 잡히는 네. 거예요. 근데 아, 우리가 정말요? 잡을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사료로 쓴다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기호가 다르시니까 네, 네. 저는 이런 참치나 또 방어나 네. 민어 이런 게 음. 대표적인 난류성이거든요. 저는 그런 가끔 것들이. 먹는 건 맛있는데 약간 네. 이게 물컹해서 식감이 아, 안 맞아요. 좋아하시는군요. 아, 아니, 교수님 맛잘하래요.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이게 좀- 식감을 아니, 중요시 이제 여기시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야채고 과일이고 음. 우리 수산물도 우리 입맛도 바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영양분만 잘 섭취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제는. 아니 사실 우리는 이제 뭐 바뀌었어요 모든 그쵸. 게. 네. 우리는 뭐 이렇게 입맛의 측면에서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업 종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너무 고통이죠. 큰 피해예요. 급격히 네. 바뀐다는 거는 네. 사실 농민들 또 어민들께서 품종, 어종을 빨리 바꾸는 이 적응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이 가두리 한평생 양식장에 이렇게 가두리 해오셨던. 양식장에서 늘 광어 키우던 분이 예. 갑자기 어종 바꿔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하우도 아유,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농업 생산성 음. 또 어업 생산성 네. 이런 데 미칠 피해가 크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 식탁 문화에 음. 집에서 먹는 어떤 걸 앞으로 먹을 것이냐 영향을 미치는 거라 네. 이건 정부에서도 정말 이 문제를 그냥 바라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음. 그건 앞으로 변화된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은 뭐냐, 어떻게 하면 어민들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어종을 키우라고 잘 권고할 것이냐, 어떤 이런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단순히 우리의 뭐 기호식품 문제가 아니라 어민들과 농민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잠깐 또 기호식품이라고 하셔가지고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커피도요. 아니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요, 네. 한 25년 뒤에는 이 커피의 원두도 생산의 차질을 빚기 시작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 2만 원에 달할 수 있다. 그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 이렇게 25년까지 안 가고요. 네. 사실은 가장 최근에 커피값 폭등은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네, 근데. 이미 네, 잘 그렇죠.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커피 수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네. 2등은 우리 동남아의 베트남이거든요. 예. 저는 사실 커피를 또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데 하여튼 다른 또 그 커피 그 주산지의 원두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브라질은 뭐고 네, 맞죠, 맞죠.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뭐 있고, 만델리. 다 뭐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당시에 가뭄으로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은 이제 브라질이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예. 브라질에서 커피를 원두를 수입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러다가 미국의 고급 커피 한 잔이 $10를 넘어갈 거다. 10달러가 이제 요새 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뭐한 우리가 14,000, 14,000, 4,000원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5년도에 2만 원이란 게 이미 벌써 네. 물론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았어요. 예, 예. 그러나 미국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아. 야 이거 이렇게까지 수확량이 적으면 우리는 그냥 이걸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브라질산에 대해서 막 관세 매기겠다 막 이런 것까지 이 했잖아요. 사람 또. 이게 또 네. 소비자 가격을 또 올리는 이런 또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래저래 또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커피만이 아니고요. 코코아, 초콜릿은 또 이 코코아 주산지는 이 아프리카 서쪽이거든요. 네. 나이지리아, 네. 가나니 이런 코트디부아르 오. 이런 쪽도 날씨 영향 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코아 또 우리 또 그렇네요. 이 초콜릿도 그럼 얼마나 초콜릿에도 좋아합니까? 전 영향이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뭐 네. 대표적인 기호식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네. 바로 가격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품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또 최근에 한국에서도 올리브유 많이 찾아요. 많이 이것도 쓰죠. 올리브. 예. 집산지가 스페인인데 네. 아. 스페인도 폭우 오고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음. 재작년이죠 아마 재작년일 겁니다. 갑자기 하루에 폭우가 한 500mm 정도 와가지고 그 스페인은 1년 강수량이 한 480mm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또 올리브 생산량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사 망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자기의 기호식품에 따라서 자기가 예.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해외의 기후 피해가 어떤지를 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네. 그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해지는데 주로 상향 변동성인 거죠. 네. 오르는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네.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나날들입니다. 그건- 먹거리는 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이용주 평론가 네. 동물들한테도 영향을 좀 미친다면서요. 동물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야생에 있는 동물은 네. 그 지역에 100만 년, 1000만 년 전에 자리를 잡아서 그 환경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일 없으면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뭘 봤냐면 멕시코에서 원숭이들이 아니 탈수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을 했다.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듣네요. 네. 오. 아니 원숭이가 그 동네에서 하루 이틀 살았을 거야? 네. 이민 간 거 아니잖아요. 집단으로. 네. 집단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환경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게다가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채널A 취재TV 취재를 해온 게 바로 저 갈색 요치예요. 아, 요거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거. 정말 난리더라고요. 저 갈색 요치가 아니 보면은 저 엄청 커요. 아. 엄청 커요. 근데 저게 네. 텐트를 저렇게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예요. 네네네. 갈색 요치. 심지어 여기 멀지도 않아요. 네. 인덕원 쪽에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곤충인가요? 있던 곤충인데 원래 갑자기 개체가 늘어난 거예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있다긴. 예, 아,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원인을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저지대로까지 내려오는 좀 경향성이 보인다. 원래는 산지에 좀 있었대요. 아하. 이 곤충이. 근데 저게 이렇게 사람 무나 봐요. 와. 그래서 뭐 텐트를 갉아먹고 사람을 물어서 사람도 물어요? 사람을 물어서 피를 흘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좀 무섭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곤충의 습격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저희 합니다. 어릴 때는 네. 사실은 우리 좀 저희가 네. 세대가 다르잖아요. 제 어릴 때는 아닙니다. 이 단백질 보충을 그렇죠. 위해서 메뚜기 방아깨비 꽤 먹었거든요. 저 어릴 때. 맞죠. 네, 네. 우리 동네 뒷동산 가가지고 강아지 네, 풀에다가 많이 이제 다르네요. 그래서 꽂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오. 구워 먹고 이렇게 연탄불에 구워 먹고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메뚜기보단 방아깨비가 맛있습니다. 근데 야 저거 봐요. 이게 좀
저거는 좀 징그럽게까지 그쵸. 하네요. 저거는 이제 사람들을 막 문다고 하니까 방제를 해야 되네, 그래서. 예. 아, 저렇게까지 피해를 아. 입힌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제 이렇게 뭐 곤충의 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 무서운 기후 변화라는 게 그런데 우리 먹는 거, 뭐 동물 이뿐만이 아니라 아니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교수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 때문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 또 태풍에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은 거죠. 아니 근데 산도 사실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맞아요. 아까 산불 얘기하시고 맞아요. 그렇네. 산불이 있어요. 도망갈 곳이 네, 없었어요.